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이제 인도하고 베트남 순방, 베트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베트남 가보셨습니까? 베트남 가봤죠. 네, 몇 번 정도 가보셨어요?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고 예. 3번 가봤습니다. 3번 가봤고요.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요. 저는 한 몇 번 정도 갔을 것 같아요. 몇 번 가셨어요? 저는 베트남 한 100번 정도. 오, 뭐야? 거기서 사업하십니까? 아니, 거기 뭐 사, 이제 이면가에 호치민에 아니 호치민에 이제 회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던 게 2006년부터 갔으니까 한 20년 정도 이제 되는데 아,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가서 이제 그 또름 이제 이제 어쨌든 그 주석하고 이렇게 이제 회담도 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제 얼마나 돈독한지 뭐 지도자 간에 이렇게 만나면 참 이렇게 대통령이 정말로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가고 싶다는 리더로서 이렇게 품격을 계속 느끼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아, 이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제 한번 네. 올려보시면 예. 그 하노이에서 어제 저녁에 김혜경 여사하고 식사로 갔어요. 오. 식사로 갔는데 봤습니다, 이거. 자 하노이에서 쌀국수 식사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띄워봐 주실래요? 이제 이 사진은 베트남 국민들이 네. 가장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려면 우리는 집에서 밥을 해 먹죠. 예. 베트남은 집에서 밥을 해 먹는 경우가 거의 안 없습니다. 먹습니다. 아, 그래요? 다 늘 외식이에요. 일상이 외식이에요. 그러면 저런 이제 그 나무로 된 테이블 탁자 앞에서 저렇게 앉아서 식사하는데 가장 많이 먹는 게 뭡니까? 밥 쌀국수? 대신 쌀국수잖아요. 어. 베트남 사람 쌀국수를 가장 좋아해요. 예, 예.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뭐냐? 볶음밥이에요. 볶음밥하고 쌀국수를 가지고 하노이에서 일반적인 노포라고 합니까? 네. 식당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가 저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글쎄 우리가 가장 선망하는 그 국가의 대통령 부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식당에 앉아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그러면 국밥 먹는다? 국밥 먹는다 또는 아니, 제순왕이 깐부 아, 치킨에서 그렇죠. 그래서 치맥, 우리 치맥. 되게 좋아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한 땡스랑 세트도 우리 같은 치킨집에서 한 잔 맥주 러버샷 하는 이 모습이 전선황에 대한 의미가 확 바뀌는데 맞아요. 야, 저 아이디어는 절대로 참모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아이디어다.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으로 가장 서민적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가서 하노이에서 저 식당에서 저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저 모습.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베트남 식당에 오면 쌀국수 먹으면 실패하는 경우가 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패하는 경우가 없다. 베트남 쌀국수에 대한 정말로 진심 어린 애정을 베트남 국민들한테 던지는 것인지 저게 연출로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 지금 저분이 쌀국수집 사장님이시래요. 네. 역사상 가장 특별한 고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베트남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가서 저 식사를 하면서 이제는 형제국이구나. 아. 우리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그냥 친척이야. 뭐 이런 느낌을 충분히 주고도 남았는데 저 서민적인 행보가 기획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 저게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에요. 아,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여기. 예. 아니요. 그런 것들을 해내는 저 짧은 시간에 저녁에 잠깐 나가서 베트남 국민들한테 악수하고 이러면서 야 진짜 이재명답다. 예. 그래서 저는 베트남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자주 가지만 저 식당에 앉아서 먹고 뒤에는 있는 일반 베트남 일반 손님이죠. 예, 예. 손님이죠. 저렇게 해서 그냥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저렇게 간식으로 저는 베트남 가면 쌀국수는 간식으로 먹죠. 양이 적어. 근데 간식으로 많이 먹는데 예. 저녁 식사로 아예 정찬으로 저걸 대신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베트남 국민들한테 아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예. 겁니다. 그런 이면을 우리가 읽어내야 아하. 맞습니다. 예. 여기 쌀국수집 사장님이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인화해서 사진으로 붙여놓는다고 했는데 베트남 우리 관광 많이 가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갈 것 같다. 끝장나서 잘 알고 있다. 가서 못 먹어. 장사할 줄 아신다. 아마 그 옆에 빨리 이제 하나 차리세요. 아니 그 제가 옆에. 그 베트남 여행 가서 어디 그 쌀국수집인가 어디 식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온 데를 갔어요. 아. 거의 아주 코스가 됐더라고요. 예, 저기도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귀국길에 올랐다고 돌아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쵸, 지금 그쵸. 한, 지금 한 2시간 전에 이제 출발했으니까 5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5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 아마 그래요? 이제 성남으로 아.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럼 밤 늦게 도착을 하시겠네요. 아니면 지금 이제 돌아왔을 수도, 하여튼 이제 돌아오기 직전이고 아마 이제 다 네네네. 그 대통령 그 귀국하는 아, 이제 뭐 예. 당 대표부터 비서실장 뭐 다 이렇게 나가 있지 예.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아, 댓글에 하노이 식사 외교라고 딱 네이밍을 해주셨는데, 아, 적당합니다. 아, 뭐 식사 외교. 들꽃수기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최고의 대통령님 네 분 사랑합니다. 미투? 네, 사랑합니다. 그렇지 예. 않습니다. 베트남 예. 국민들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더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떡해. 우리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단한 지지 기반이라는 건데 긍정평가 지지 이유 중에 1위를 한 게 외교더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점점 그런 의식이 생긴 것 같아. 이 국제관계가 국가가 강성하고 커질수록 외교 관계가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네. 이 교역 속에서 많은 게 이루어지니까. 지금 내란당은 외교 가지고 때려대고 있는데 지지 이유가 제일 높은 게 외교다. 이제 외국노들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어제 베트남 관련해서 저희가 북봉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역대급 기업 MOU가 체결되면서 송 작가의 분석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은 금액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은 매우 협소한 수준인데 이 안에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도 같이 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베트남 하노이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한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8,200, 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17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요거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 아까 MOU 맺은 건 기업 간에 협업하기로 한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현장에서 8천만 달러어치가 팔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대형 유통사하고 중소 중견기업 26개사. 요거 대형 기업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100개사 그리고 베트남의 280개사가 집결을 해가지고 협력 전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이 실질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여기서 총 74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기업. 이게 이제 체결만 된 거는 뭐 87건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전체 규모 금액이라든지 분야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없습니다. 네, 양국 경제인 약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규모였죠. 그게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코엑스 가면 뭐 행사하잖아요. 그 행사장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가기업 100개 기업이 왔고 베트남 기업들이 왔는데 현장에서 역대 최대 실적으로 1,200원 어치를 현장에서 판매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200억 90% 이상이 분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이 한류 소비재에 집중이 됐거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이 맺어짐으로 인해 갖고 앞으로 지속적인 이게 이제 수입이 되고 나면 다음 물량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베트남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우리한테서 이걸 사갔다는 그러게요. 거죠. 이거는 참 놀라운 수준의 계약이라고 봐야 됩니다. 베트남의 어떤 인구 규모나 산업 규모를 보게 되면 특히 제가 이제 베트남 사업의 전문가로서 보자면 베트남에서 가장 차익이 높게 많이 팔리는 제품, 특히 한국계 최고로 인기인 제품이 분유,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특히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성형 의료용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야매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식 수입이 아닌 야매로 많이 수출입이 돼요. 아니 근데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긴 한데 이게 정상적인 수입 루트를 거치게 되면 일단 위생 허가도 까다롭고요. 세금을 졸라 쳐맞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결국은 때리는구나. 높은 애들한테 찔러주질 않으면 일반 업자는 수입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매로 이것들을 비관세로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요거를 뒤로 빼가지고 유통되는 물량이 엄청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물 밑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가지고 좀 베트남 니들도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세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건데, 근데 저도 얘기 듣기로는 베트남에서 실제로 한국 물건들을 쓸 수 있으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그렇죠. 돼야지. 경제력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쓰는 애들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현지 가격에 2배 많이 5배를 주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투자를 했다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의료용품, 의약용품 중에 필러였어요. 필러하고 시리콘. 그러니까 언니들 그 보톡스가 아니라 필러로 이렇게 코끝이나 턱끝 높여주고 막 눈 키워주고 하는 병원의 성형외과에 납품한 필러인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게 쉽게 말해서 간호사는 필러를 다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형 시술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직접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야매로 미장원 같은 데서 이걸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야매로 하듯이. 그래서 사실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은 거의 90%가 성형을 한다고 보면 맞는데 그게 다 이렇게 야매로 들어가는 제품들이었고 시술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시장을 보고 베트남을 들어가려고 이제 그쪽에 그 미용 체인하고 이제 같이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정식 루트가 뚫리게 되면 이제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좀 더 합법적이고 건강한 제품들을 좋은 유통 코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맥히는 제품이 베트남에서 무조건 잘 팔려요. 근데 베트남은 왜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그 언니들이 약간 그 미모의 경쟁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게 서구형 미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쁘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 네, 그런 스타일인데 약간 유럽계나 서구형 스타일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약간 빈약하신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수요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네, 아무튼 이와 관련된 사업 부분이 TMI네요. 앞으로 잘 풀려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저도 조만간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파트너한테. 어쨌든 요거는 산업부하고 코트라가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요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은 비즈니스 포럼에 가가지고 74건의 요런 그 MOU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AI 데이터 센터, 원전, 2차 전지 첨단 소재, 스마트 시티, 금융, 투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는 뭐 돈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저께 댓글에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인도나 베트남을 어떻게 믿냐. 그것들 결국은 다 뒤통수는 사기꾼들이다. 자칫하다 기술만 뺏고 털린다. 맞아요. 지금 있는 기업 지배구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 하에서는 그렇게 될 위험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일단 베트남에는 베트남 사람 아닌 사람이 회사를 못 세워요. 그리고 베트남 안에 단독으로 회사를 세우게 되면 2년마다 또 법인 감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합법적으로 밖으로 빼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뭔가 특혜 조항을 주지 않으면 외국 회사들이 베트남에 들어가고 투자해서 이걸 빼내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 대 정부가 중간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잘못된 규제라든지 또는 그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 모디 총리가 또는 이 베트남의 이번 주석이 자기 직할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부서를 세우겠다라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즉 기업에 등을 치거나 기업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나한테 와라. 총리인 나한테 와. 이 주석인 나한테 와. 우리가 책임질게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내지는 산업 개선에 나서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동안 선택지가 미국과 중국, 유럽 많았어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다 허당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옛날 제조업 강국 때, 그러니까 IT 산업 초기에나 반도체 산업 초기 때에 뭔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뭔가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기술 선진국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게 20년 정체되어 있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소재라든지 AI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그 이외에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뭐 반도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신기술들은 미국에 없어요. 선진국이 안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풀 패키징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야. 왜? 현재 그 미래 사회의 어떠한 모든 기계는요. 이 반도체와 전기, 통신, 배터리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분야의 핵심 기술 강국이 대한민국인 거야. 심지어 점유율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 60%,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감히 어디다 대놓고 우리한테 갑질을 하냐고. 어떤 나라가 갑질을 하냐고. 예전엔 미국이 그랬지. 나 아니면 그 부품 써줄 수 있어? 지금은 세계가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래요. 베트남도 반도체 시켜달라 그러고 인도도 반도체 시켜달라고 난립니다. AI 하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말이죠. 일단 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춘 SOC 시설이 깔려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에 맞춘 서버도 있어야 되고 냉각 설비도 있어야 되고 배터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먼저 다 갖춘 다음에 얘기하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이 원하는 AI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속 설비들, SOC를 대한민국의 힘과 대한민국의 기술로 지네 자본 들여서 다 깔아야 돼요. AI는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아니, 빈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무슨 AI 센터를 지어요. 그 부속 관련된 다른 모든 제반 선비들을 갖춰야지. 그래서 그게 하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베트남하고 교역을 1,500억 달러, 220조 원으로 늘린대요.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걔한테서 220조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까? 베트남 안에서 뭘 팔아서 220조를 만들 거야. 물론 베트남이 전 세계의 삼성 휴대폰의 70%를 생산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어서 세계에 추출할 수 있지만 그건 세계에 나가는 거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휴대폰이 1년에 몇 대냐고. 끽해봐야 1,000만 대예요. 모든 모델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1년에 신규 수요가. 1,000만 대가 팔려요? 1년에? 그렇죠. 기기 변경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년에 신규 뭐 파손해갖고 1,000만 대 정도가 팔리는 건데 매년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바꾸는구나. 안 바꾸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리고 다 이제 2-3개씩 갖고 다니잖아. 왜 2-3개씩 갖고 다녀요? 모르지. 비즈니스나 뭐 연애가 바쁜가 보지. 아무튼 그 나머지 부분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해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즉 베트남은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아닌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거는 누가 지도를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달릴 수 있는 게 그만한 생산을 이끌어주고 그런 생산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한국에서는 붙잡고 싶은 거고, 만일에 이번에 우리가 딱 인도만 갔다 와갖고 인도만 만나고 오잖아요. 그럼 인도 입장에서 나중에 배짱을 튕길 수 있어. 우리만한 데 있어요. 우리만한 인구, 우리만한 생산 시설이나 앞으로 시장이나 이런 거 가진 거 있나요? 배짱을 튕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베트남을 가서 만났잖아. 똑같이 만났어요. 같은 조건으로. 물론 14억짜리 인도하고 1억짜리 베트남의 시장이 다른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은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잖아. 그러면 그 글로벌 시장 안에서 그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생산 기술하고 노동력 설비거든. 근데 예전처럼 사람이 많다고 해서 생산이 많아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하니까. 공정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많은 나라가 훨씬 첨단 기술 사업을 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도는 IT 사업을 하는 데는 유리해요. 왜냐면 IT 인력이 몇백만, 몇천만이니까. 근데 제조업 상황을 들여다놓고 보게 되면 인도에는 첨단 제조업을 경험해본 노동자들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다라이를 만드는 데 쓰는 노동자는 구할 수가 있어, 인도에서 얼마든지. 근데 휴대폰을 조립할 수 있는, 최신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인도에서 훨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거꾸로 베트남을 오게 되면 베트남에는 지난 20, 30년 동안 한국이나 외국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숙련된 20년 차 기능공들이 거의 1000만 명, 1500명이 깔려 있어요. 한 번이라도 첨단 제조 공장에서 일해봤던 애들이 베트남에는 인구 대비해갖고 엄청나게 높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고급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 고급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베트남이랑 손을 잡아야 제일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 기능공이라고 하는 게요, 쉽게 키워내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5년, 10년 이상을 키워야 현장에서 그나마 적응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됩니다. 그 인력의 가치가 큰 건데, 베트남과 인도는 이런 양면의 차이점,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는 국가라는 거죠. 그러네. 베트남에서 저 핸드폰을 만들면 인도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죠. 아니, 저기 핸드폰을 쓰고 그렇죠. 그걸로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그거 하는 그리고 거고. 소프트웨어는 또 인도 애들이 만들고 뭐 그리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코드와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들은 우리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그렇죠. 이런 네. 선순환이네 아주. 그 선순환이 되는 그 중간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정기술, 이거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뭐 수출 성과나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왜? 걔네들이 그만한 수출 성과를 내줄 만큼의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직 우리 물건을 사서 쓸 만한 수준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갖고 거기에서 저렴한 제품들을 만들어갖고 인도나 베트남의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던 제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제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됩니다. 한때 중국의 휴대폰이 한국 기술을 베껴가지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이나 우리 삼성을 이겼던 적도 있어요. 화웨이가.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백길 한국이 나가버리니까 그냥 쫄망해갖고 세계 휴대폰 시장 사라졌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그래요. 해외 뭐 벤츠부터 모든 회사의 전기차 기술을 다 도둑질해갖고 중국이 전 세계 지금 전기차 1위입니다. 가장 잘 만들고 가장 가격도 싸고 뭐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뒤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AI나 인공지능이나 뭐
자동 운전 기술이라든지 항법 장치 이런 것들이 추후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10년 안에 또 저거 무너져갖고 다 폐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당장 산업 규모가 커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이걸 선도할 수 있고 이거를 실용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